뭐라고 선정했냐면 20세기에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8명이 한 명으로 선정을 했어요. 20세기 최고의 학자가 아니라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무슨 얘기냐, 죽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하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치부를 이제 마음껏 얘기하던 할아버지라서. 근데 노암 촘스키 할아버지가 예전에 한 얘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어떻게 사기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파고 들어갈 수 없는 하나의 성역과도 같다.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공적 자금을 들여가지고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첨단의 연구를 했던 조직이 혹시 DARP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DARPA. 영화나 소설의 음모론 속에 많이 등장했던 조직인데 지금은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하도 떠들어대니까 미국 상원에서 DARPA 위원회까지 조직이 돼서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핵 수소폭탄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기술의 대부분이 DARPA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아이리스란 드라마 보면은 로봇 풍뎅이 나오잖아요. 날아다니면서 찍고 도청하는. 근데 실제로 로봇 파리, 로봇 모이기가 활동을 했던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날아다니면서 도청하고 사진 찍고 그러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죠. 전지가 약하기 때문에 한 2~3시간만 날고 나면은 다시 베이스로 와서 충전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빛이 있는 곳이면은 언제든지 스스로 충전해 가지고 나를 수 있는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회담을 끝내고 불 끄고 문 닫고 나가버리면은 혼자 날아다니다가 전지가 떨어져서 삥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니콜라 테슬라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전기가 흐르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잠시만 앉아 있으면 스스로 충전이 되는, 그게 날아다닌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사관 수준에서도 회담을 열 때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나 먼저 검사를 다 하고 나서 회담을 열게 되는데, 그걸 만들어낸 데가 달파. 그래서 달파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지구상에 어디든지 2시간에 날아갈 수 있는 팔콘 프로젝트 이미 성공했죠. 그리고 바퀴벌레의 뇌에다가 칩을 장착해서 바퀴벌레를 조작하는 거에서부터 첨단 무기들까지. 그런데 한 10년 전에 달파에서 10여 년 됐네요. 미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경연대회를 하나 엽니다. 상금은 $50,000. 그 경연대회 과제가 재미있었는데요. 석장의 종이에다가 암호문을 써놓고 그 암호문을 문서 분석이라고 그러죠. 문서 집어넣으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문서 분석기에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루 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그거를 가장 먼저 해독하는 학생들이 그랑프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미국이 한 30여 개의 대학이 참여했거든요. 거기서 우승한 대학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 팀이었어요. 그 대학 팀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모든 기밀 문서는 미국 정부의 소속이다. 팀 이름이었는데, 걔네들이 그 가루가 된 문서를 어떻게 복원을 해내느냐, 고성능 스캐너에다가 가로 세로 0.1mm, 0.1mm 된 그런 거 가루들이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를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스캔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가루가 되면은 그 단면은 다 확대해서 보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직소 퍼즐 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단면 하나하나를 수천 개를 다 스캔해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퍼즐 푸는 프로그램으로 맞춰내겠다. 그래서 4명의 학생이 687시간 들여서 그 3장의 페이퍼를 원상복귀 시키고, 그리고 암호로 해독하는 건 불과 1시간도 안 걸리죠. 쉬운 암호였으니까. 우석으로 고성을 했는데, 지금은 달파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현재 달파의 연구원이 240명입니다. 그런데 연간 쓰는 예산이 3조 원이에요. 240명의 세계 각국의 천재들이 3조 원의 예산을 연간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어떻게 사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가, 그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그 달파
인터뷰하는 걸 제가 TV에서 보니까 참 자랑스러웠던 게 달파 240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100명의 천재와 140명의 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가이드가 얼마나 위대한 직업. 무슨 얘기냐, 그 140명의 가이드도 이미 어렸을 때 조기로 대학 졸업하고 그 나라의 최고의 천재들이에요, 그 가이드들도. 그런데 그 100명의 진짜 천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줄 사람들, 그게 또 140명의 가이드가 있다. 근데 지금은 달파는 미국 정부에서 철저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조직이고,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정도의 조직에는 지금 진짜 천재는 남아있지 않겠죠. 이름을 전혀 모르는 그런 조직에서 또 연구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언론 보도는 거의 안 되고 있지만 이미 말하는 오랑우탄 나왔고요. 줄기세포 한참 우리 황우석 박사님 그 뒤로 지금 20년 지났나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상상을 초월한 것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일반한테 공개되면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춰놔야죠. 애들 키우면서 맨날 다큐멘터리만 보니까 내가 왜 그 천재들 얘기를 그렇게 모르지.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은 자기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일찍 깨달았어요. 하도 천재 다큐멘터리 많이 보니까 자기는 나사나 그런 연구소 옆에서 커피숍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천재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면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런 연구를 스스로는 못해도 천재들이 한 연구를 이해는 할 정도로 나도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은 훨씬 넓게 사는 거잖아요, 풍요롭게. 어렸을 때 피아노를 가르치고 뭐 음악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그 천재보다 더 뛰어난 게 음악의 천재들이거든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한 천재들, 모차르트처럼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그 음악의 깊이와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가 배우면은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내가 사는 거 보면 맨날 가다면서 보세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양아치 같은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맨날 좋은 음식만 먹고 밤에 이것만 따지고 하는, 그런 평생 인생 100년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계와 우주에 서려 있는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또 지적 희열이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듣고 깨닫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또 아들 녀석이 사는 거는 또 부모로서 이제 최대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는 게,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를 꼭 명문대학 보내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풍요롭게 살아라. 그리고 아들놈한테 얘기한 게, 정부에서 융자를 받건 무슨 짓을 하건 공부하실 때 할 거 있을 때 끝까지 해라. 굳이 박사학위를 땄고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공부하고 세상을 이해한 만큼 나머지 네 인생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남이 알아주던 말던 네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시기에 애가 돈을 너무나 따져가지고 융자 받을 거 다 받아라. 근데 제가 캠퍼스 투어도 많이 하잖아요. 사무감각에서 스탠포드 대학, 뭐 버클리 대학, 그리고 LA 인근에는 칼텍 있잖아요. 한국의 고등학생들 여름 방학 때 오면은요, 그 명문대학 탐방 코스 직접 안내하고, 그러면 거기 가면 참 좋은 게 한국 학생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캠퍼스 투어 안내로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용돈벌이해서 좋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들은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을 만나가지고 그런 명문대학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들으니까 좋고. 옛날에 스탠포드 대학에 갔을 때 3학년짜리 한국애가 나왔는데 한국말은 제법 잘해요. 언제 미국에 왔냐? 그러니까 2살 때 왔대요. 그런데 한국말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요 2살 때 미국에 와서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요. 하지만 알아듣는 건 100%다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왔던 40여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사고라고 한국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온 거겠죠. 이것들이 질문을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듣고서 깜짝 놀란 게, 발음은 안 좋았어요. 발음은 딱딱하고 서툰 발음이었는데, 액센트니 발음이 그런 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알아듣는데. 여러분들 그 뭐냐 집사부 일체인가? 거기서 김연경 선수한테 그 개그맨 하나가 뭐 영어 잘 못한다 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김연경 배구 선수가 그랬죠. 영어는 알아듣게 이해만 하면 되지. 그게 발음이 뭐가 중요하고 문법이 뭐가 중요하고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영어 할 때 보면 우습지도 않은 게 발음을 확 굴려요. 그런데 너무 굴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발음을 딱딱하게 하더라도 끊어서 얘기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을 오더라도 저는 동부지역으로 보내라고 많이 권하는데 동부지역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LA에서 유학하는 그 한국 학생들 보죠. 맨날 밤에 술집 다니고 그래서 여기서 한 3년 이렇게 있다가 한국 가잖아요. 영어는 개뿔이 무슨 영어를 배워요. 한국에서 맨날 하는 게 미국에서 Hey what's up man? Hey bad dang 막 그다음에 슬랭들만 하고 실제 영어는 다운타운어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 다운타운에서 영어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불과 3,400개의 단어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거 이해 못하고 조금만 깊이 있는 대화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서울대 졸업하고 박사과정 온 사람들을 제가 몇 명 봤거든요. 한 2년 지나서 처음에 영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딱 이게 한국에서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맞나 싶었는데 딱 2년 지나니까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해요. 발음이나 속도가 나보다 빠른 건 아닌데 어휘를 구사하는 거, 얘기하는 방식, 깊이 그런 게 나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들 영어 공부 시킬 때 부모님들 제발 영어 학원 보내가지고 애들이 샬라샬라 거리는 그 말 들으면 얘 영어 잘하는구나 그거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독해하고 보캐브럴리예요. 애가 단어 독해 책 많이 읽히고 그러면 애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더라도 그거 독해력을 어디까지 애가 깊이 있게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거는 미국에 데려다 1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은 불과 3, 4개월 지나면 말이 트여버리거든요. 그런데 말부터 먼저 트이고 독해가 안 되죠. 어휘력이 없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휘력의 한계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없죠.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예전에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그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깊이 있게 공부시키고 실제 말하고 그러는 거는 한국에서는 너무 애태워하지 말고 물론 힘들겠지만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의 외로운 곳에 평상시 생활할 때 영어를 안 쓰면 못 사는 곳에 거기에 이제 한 1, 2년 가다 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스탠포드 그 녀석한테 이제 투어가 다 끝나고 커피 한잔 사주면서 저도 그때 애가 얼마조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이런 대학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SAT는 몇 점 맞았냐? 그러니까 1580점 맞았대요. 그러니까 1600점 만점이었잖아요 그때가. 지금은 2400점 만점이지만 한 문제 정도 틀린 거예요. 영어 수학 합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탠퍼드 못 들어오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대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SAT 1600점 만점 맞고 SAT 1, 2까지 다 만점 맞고서도 스탠퍼드, 하버드 같은 면문대 수백 명이 떨어집니다. SAT 만점은 기본이고 1560점 이상이면 만점이랑 다 똑같아요. 그 정도 이상 받으면 그런 대학에서 다 똑같이 생각하고 물론 유리한 점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래서 너 음악은 뭐 했냐 그러니까 피아노를 이제 전공했고 첼로하고 비올라는 자기가 그냥 좋아가지고 따로 공부를 했대요. 피아노는 몇 살 때부터 쳤냐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겠대요. 기억의 첫 순간부터 피아노 선생님이 집에 왔대요. 손잡아주고. 요즘 한국의 대치동 보면은 2살짜리, 3살짜리한테 피아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피아노 가르치는 제 친구 녀석 하나 있거든요. 대입생들한테. 근데 그 친구도 비엔나에서 공부하고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5살 나오면 너무 늦었다. 5살 이전에 시작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뭐였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구부 주장이래요. 그리고 태권도가 3단이랍니다. 태권도 대회에서 2번 우승했대요. 그게 있어야지 스탠포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4.0점 만점을 맞고 SAT 만점을 맞아도 그런 학생보다 그런 다른 특이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과학경 시대, 수학경 시대 그런 데 나가가지고 어떤 그 입선 이상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학교에 이렇게 선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미국도 지금 그 스캔들이 터졌죠. 20만 불 정도면 스탠퍼드, 하버드, 어떤 인간은 100만 불 이상. 넷플릭스에도 그게 나왔는데 그게 지금 빙산의 일각만 터진 거예요. 미국의 명문대학에. 차라리 예전처럼 깨끗하게 100만 불 기부하고 들어가든지 이것들이 그 돈을 아끼려고 불과 20, 30만 불에 사이드도어로 이렇게 들어가고 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스탠퍼드나 하버드로 들어가기가 더 힘든 게 그런 명문대학은 첫 번째 가장 많은 자리가 누구한테 가냐면은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기록을 보면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많은 게 사립고등학교가 아니라 홈스테이입니다. 아예 애를 학교에 안 보내는 가정이 더 많아요. 미국 내 유태인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홈스테이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홈스테이가 유명하고, 근데 홈스테이가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다 따로 가족에서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단체 활동은 따로 시키고. 걔네들이 압도적 1위. 그 다음이 명문 사립고등학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선생님 한 명이 학생 30명밖에 안 되는 사립고등학교. 그런 고등학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조지 부시나 뭐 버락 오바마나 그런 명문가의 자손들과 함께 가난하지만 공부 끝장나게 잘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오히려 장학금이 아니라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잣집 애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평등 상향을 시키는데, 그러면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그런 명문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을 또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입학사정관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다분히 주관적으로. 그 다음이 명문 공립학교.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 빠지죠. 스포츠 유명한 사람들도 자리 차지하죠. 그러니까 하버드나 스탠퍼드, 뭐 프린스턴 그런 명문 대학에 실제 공부 잘해서 들어갈 자리는 전체 자리의 3분의 1 가지고 팍 터지게 싸우는 거니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이제 힘든 거고요. 미국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그 라인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 아무리 공부 잘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집안과 가문이 없으면은 대학교 내의 동아리에서 이제 또 받아주지 않고, 대학교 내의 동아리부터 이루어진 게 사회로 들어가서 또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는 한국의 뭐 서울대, 연대고대 그 학벌로 이루어지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이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요. 제 동료 가이드 딸내미가 한 3년 전에 코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이제 가족 여행하다가 저녁 때 얘기를 하면서 슬쩍 눈물을 일으켜요. 근데 걔가 욕심이 되게 많은 애예요. 아버지가 가이드 한다고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 별로 관심도 없는데 바이올로지 공부해서 의대 들어가서 이제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그래서 하는데 그 학교 내에 명문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아리도 뭐 1차 검사, 2차 검사, 이렇게 3차 검사까지 2차까지 통과됐는데 3차에서 동아리에서 안 받아줬다고. 근데 그 동아리는 다 부모가 가문이 있는 애들만 이제 들어가는 동아리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이제 예, 저희 큰형님 큰아들은 그 시카고 대학에 이제 예전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걔 하버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큰형님 큰아들은 어떤 애냐면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험을 보면은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애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그런데 그 녀석이 하버드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큰형님이 그 녀석 하버드 떨어진 날 차석은 안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시카고 대학 들어갔다가 파리 교환학생으로 갔더라고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그게 한 6년 전인가 그래요. 호텔로 그 녀석을 불렀죠. 이제 와서 저녁 한 끼 사줄게. 프랑스 파리 힐튼 호텔에 대파냐키 식당이 있더라고요. 큰맘 먹고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유럽에서 딱 불렀는데 이 녀석이 얘기도 안 하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식사비가 1인분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파냐키 세 사람이 먹고 와인 한 병 시켜서 마시는데 오마이갓 860유로가 나왔어요. 860. 미국 돈으로 1000불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던 조카 녀석인데. 그래서 와인 한 병 시켜가지고 이렇게 따라주면서 야, 너 이거 한잔 해도 되냐? 내일 그 학교에 몇 시까지 가냐? 그러니까 9시까지 간대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나냐? 그러면 오후 5시에 끝난대요. 그래서 야, 그럼 너 드디어 9 to 5구나. 부럽다 임마.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하더니 이제 대학 가서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그랬거든요. 또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배시시 웃어요. 그래서 그 웃음이 이상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9 to 5가 아침 9시에 갔다가 새벽 5시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9 to 5래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똑같은 스케줄로 움직인대요. 새벽 5시에 도서관에서 기숙사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숨 자고 샤워하고, 그러니까 불과 4시간, 그죠? 3시간 자고 1시간 샤워하고 9시에 수업 들으러 가서 수업 끝나면 또 새벽 5시까지 도서관에 있다거나 그 스케줄로 다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졸업한 애들이 이제 돈이 버는 거에 또 맞는 얘기다 이런 것도 들었는데, 그때 데리고 온 여자친구랑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수님한테 그랬습니다. 형수님 며느리는 내가 제일 먼저 맡다고. 그래서 그 며느리도 역시 시카고 대학 출신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확률적으로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 입학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지만 돈이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다. 확률적으로 돈이 없는 가정은 이제 명문대 들어가기가 그만큼 힘들다. 그걸 겉으로는 어떻게든 바꾸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걱정되는 건 지금 코로나를 핑계로 SAT 안 본다 그러잖아요, 유시에서. 이것들이 한 20년 전에 하도 동양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백인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 제도 시행했잖아요. 성적 순으로 뽑지 않고 인종별로. 그 무슨 제도로? 그걸 까먹었네. 그래서 백인 애들은 백인 애들끼리 경쟁하고 아시안들은 아시안들끼리 경쟁하고 그래서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너무나 대학에 들어가는 게 줄어든다. 히스패닉과 흑인들도 아시안들한테 완전히 밀려서 한 명도 못 들어가니까 그 인종끼리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양화시키겠다. 근데 그게 다 핑계죠. 거기에 진짜 혜택을 본 건 히스패닉과 흑인들도 있지만 백인 애들이 가장 큰 혜택을 봤어요. 걔네들 성적으로 따지면, 객관적으로 따지면 아시안 학생들한테 택도 없는 애들이 전부 다 명문대 들어가고, 아시안들이 명문대에 들어가는 구멍은 바늘구멍처럼 더 좁아졌죠. 그게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다가 한 10년 전에 UCLA, UC 버클리 그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폐지시키고 나서 학교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그걸 다 폐지시키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딱 있다가 이제 코로나 이걸 핑계로 SAT를 없애자고 이제 물론 없애는 그 주장은 다 맞는 얘기예요. 학생들의 시험으로 성적으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SAT 성적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습니까? 학교마다 다 퀄리티가 다 다르고 공부하는 게 다른데. 그런데 그렇게 평준화된 시험으로 치지 않고 학생을 개인적으로 뽑으면은 입학사정관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학교와 부모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백인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이메일 하나를 보내더라도 동양인 부모야 돈만 벌 줄 알지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백인 애들처럼 이렇게 의사표현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뭔 일이 생겨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얘네들은 또 자기들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손해를 보는 부분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요즘 한국의 대학들이 점점점 이제 좋아져가지고 이제 불과 지금이 과도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저평가되어 있는 대학들이 불과 한 5년 정도 후면은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서울대, 솔직히 서울대 들어가니까 하버드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생들의 퀄리티가 하버드대보다는 더 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서울대의 세계 대학 순위는 77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도 몇 개 안 되는데 한국에서. 근데 저는 서울대가 세계 순위 30위권 안에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의 퀄리티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학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제대로 될 거예요. 거기에 아주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오징어 게임이지 않습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블랙핑크, BTS, 또 기생충. 저는 한국이 이렇게 연달아 히트를 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징어 게임까지. 그 중에 오징어 게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제가 읽었던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그 만화 있어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본다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만화를 읽은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 그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신선하거나 그렇게 특이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 일본 만화에 나온 그 내용이 훨씬 더 특이하고 이제 신선했던 그래서 히트친 만화인데, 그걸 이제 표절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 약간 같은 형태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디자인을 참 잘했더라고요. 그 트리닝에서부터 색감에서부터. 저는 감독도 대단하지만은 그 미술 감독이라고 그 아줌마 하나 나왔잖아요. 그 여자분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미국 애들은 그 신선한 게 없어졌기 때문에, 네, 한국의 그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고. 네, 뭐 한국에서야 우리 기업 욕하고 뭐 그러지만 해외에 나가서 특히 동유럽 가보세요. 그냥 현대차 안에 그 폴란드 사람들 현대차 복 입고 쫙 달려가고 있는 거 보면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여러분들 프라하 가보세요. 백탑의 도시 프라하로 딱 들어가면은, 프라하는 구시가지 안에 구시가지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신시가지에서 다리 딱 건너고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모든 사람이 그 다리 위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그 입구 양옆에 가장 커다란 광고 사인판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삼성, 왼쪽에 있는 게 LG예요. 그리고 프라하성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관광 중심길인데, 거기 이렇게 기둥마다 그거 기둥에 광고판 하나 요거 세우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래요. 세계국의 관객 단순 가는 그 거리 전체의 광고판을 100% 통째로 사버린 회사가 삼성이세요. 그래서 거기를 삼성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동유럽은 삼성, LG가 완전히 휩쓸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본 게 밤에 TV에 삼성 핸드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이름들이 근사한데, 삼성 거의 정말 반세기 전 이름, 100년 전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고 동유럽에서 딱 끝날 때 삼성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샘성 딱 그러면서 끝나니까 이게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도 예전에 건의한 게, 한국의 모두 투어, 뭐 하나 투어, 현대적인 이름이잖아요. 모두 투어도 옛날 북일 여행사보다 모두로 바꾸고 나서 얼마나 성장했어요. 사모가 뭡니까? 세 마리 호양이. 이게 얼마나 그 단군 시대 이름이냐고. 요즘 나오는 저 팬시한 새로운 이름으로 좀 바꿔달라고 사장님한테 그래도 사장님이 고집을 안 버려요. 그런데 제 생각에 짧았다 하는 걸 그 광고를 보면서 느낀 게, 사모 그러면 별 느낌이 없는데 샘허 딱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뭐 체코는 지금 기아 자동차 공장 생기면서 체코는 어마어마하게 또 그 기아가 이제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한국 기업들이. 네, 세상에 제가 각 나라를 다니면서 각 나라 가이드들을 다 만나는데, 제일로 불쌍한 나라의 가이드가 폴란드 가이드예요. 민지야, 너 폴란드 가서 가이드 아저씨 만나면은 음료수도 사주고 좀 잘해줘라. 흔히 가이드 중에 가장 힘든 가이드가 프라하 가이드라고 그러거든요. 프라하는 하루 종일 걸어서 투어를 해야 돼요. 손님들도 힘들지만 가이드는 손님보다 2배를 더 걷잖아요. 그래서 프라하의 여자 가이드들 보면은요, 종아리가 철통 같아요. 어쩌면 나도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걸어보니까 하루에 가이드는 17,000보 걷더라고요. 손님들은 한 11,000보에서 12,000보 사이를 걷는 그런 투어인데, 그런데 그래도 프라하 가이드는 손님들한테 자유시간 주고 자기가 노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뭐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 폴란드 가이드는요, 하루 종일 안내하는 데가 아우트비트 가스실. 그 투어 끝나고 나면은 지하 170m 소금광석.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땅굴 속 들어갔다가 나오면 가스실 들어가야 되고, 가스실 들어갔다 나오면 땅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폴란드 가이드들은 저녁 때 그 독한 보드카
한 병씩 마시지 않으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폴란드 가이드 팀장이라고 있는 전사근이라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폴란드 한국 가이드 저보다 반할하는 친구예요. 아주 재밌는데 자기는 전혀 재밌게 얘기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은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표정하게 저음으로 목소리도 고주장단이 없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재밌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어떻게 가이드가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지방대를 졸업하고 이 사회에 나가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한국의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 독일어를 배울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독일어도 잘하는 사람이 많고 영어는 뭐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불어를 배울까 그러다가 그때 철화전과 거치고 동유럽 다 개방되고 그러면서 퍼뜩 폴란드란 나라가 눈에 뚝 들어오더래요. 그래도 폴란드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독특한 언어고 폴란드어를 배워놓으면은 쓸모가 많이 있겠다. 한국 사람 중에서 폴란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혈잔치 폴란드로 와서 폴란드 학비가 싸잖아요. 거기서 밤새 열심히 폴란드 말을 그렇게 배웠대요. 오로지 폴란드 말을 배우기 위해서 폴란드 여자친구도 사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공부를 한참 2년 3년 하고 있을 때 자, 한국에 LG 들어오고 삼성 들어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날지 드디어 내가 졸업만 하면 날개를 펴겠구나. 삼성, LG 굴지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통역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폴란드 말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은 없고. 근데 막상 공부를 다 끝내고 딱 나와서 보니까 삼성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폴란드 기업 사람들이 와서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하더래요. 한국에서 온 사람도 영어로 얘기하고 폴란드 사람도 영어로 얘기하고 그 어디에서도 폴란드 통역관을 구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이드를 하게 됐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풀리고 나서 각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가이드들의 삶을 보면은 특히 동유럽은 너무 늦기 전에 가보세요. 아직까지는 사회주의의 그늘이, 그러니까 흔적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불과 6, 7년 후에 가면은 사회주의의 흔적이 전혀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 가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여행이 훨씬 더 깊이가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가보시고